당신은 오늘 후회할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침 식탁에서 자녀에게 던진 한마디, 친구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하나, 혹은 동네 모임에서 무심코 흘린 누군가의 이야기.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번의 말을 내뱉습니다. 그러나 그 말들이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는 순간 우리는 문득 깨닫게 됩니다. 아, 그 말은 하지 말걸. 요즘 세상은 말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SNS에 자신의 일상을 매일 올린다고 하지요. 무엇을 먹었는지, 어디를 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모든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대는 압니다. 함부로 내보인 말 한마디가 평생의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지나친 솔직함이 때로는 독이 된다는 것을, 입을 다물 줄 아는 사람이 결국 더 큰 신뢰를 얻는다는 것을.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오랜 친구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했는데 오히려 사이가 멀어진 적. 가족 모임에서 솔직하게 말했다가 집안 분위기가 싸늘해진 적. 좋은 뜻으로 한 말이 오해를 낳아 가슴앓이를 한 적. 나는 정약용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여 년 전 조선시대를 살았던 한 선비입니다. 한때 나는 왕의 곁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단 하루 만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심지어 자유마저도. 1801년 나는 강진이라는 외딴 땅으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무려 18년을 보내야 했지요. 말할 사람도 들어줄 사람도 드문 곳. 세상과 단절된 그 고독한 땅에서 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말을 잃은 것이 아니라 말의 진정한 무게를 되찾았다는 것을요. 오늘 저는 묻고 싶습니다. 왜 말이 많은 사람은 신뢰를 잃고 조용한 사람은 귀한 대접을 받는 것일까요? 왜 속을 다 드러내는 사람은 쉽게 흔들리고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은 단단히 서 있는 것일까요? 이 시대는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소음 속에서 진정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로 쌓아 올린 관계는 말로 무너지고 감정으로 맺은 인연은 감정으로 끊어집니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 다져진 신뢰는 세월이 흘러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그리고 침묵이 주는 지혜를 더 깊이 알고 싶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한 번도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져 말보다 마음으로 살아가는 지혜를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선비의 회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말을 잃고 마음을 얻은 한 인간의 진솔한 기록입니다. 고독한 유배지에서 18년을 견디며 깨달은 침묵과 절제의 품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한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신다면 여러분 또한 침묵이 주는 선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말이 사라진 곳에서 진짜 지혜가 시작됩니다. 속을 드러내지 않을 때 진정한 단단함이 생깁니다. 조용히 머물 줄 아는 사람이 결국 가장 큰 울림을 만들어냅니다. 눈 덮인 강진의 유배지에서 침묵이 가득한 그곳에서 우리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말을 아끼는 법을,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그리고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법을.
말은 칼보다 날카롭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그 칼을 너무 쉽게 휘두릅니다. 당신은 혹시 이런 적 없으십니까? 회사에서 동료에게 솔직하게 의견을 말했다가 다음 날부터 미묘하게 거리를 두는 사람이 된 경험. 가족 단톡방에 좋은 뜻으로 조언을 남겼는데 누군가 익십으로 답하고 이후 분위기가 어색해진 경험. 친구에게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라며 충고했다가 오히려 그 친구가 당신을 멀리하게 된 경험. 이 모든 순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진심을 말했지만 상대는 상처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나는 유배지에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성원. 35의 젊은 학자였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나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옳은 말을 했을 뿐인데 왜 이곳까지 쫓겨와야 했습니까? 첫날에는 그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둘째 날에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열흘이 지나자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말을 하면 할수록 더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되씹고 또 되씹었습니다. 어느 날 나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그 말을 누구를 위해 하고 있는가? 세상을 설득하기 위함인가 아니면 자네 자신을 위로하기 위함인가? 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만 말하게. 자네의 말은 자네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네를 갉아먹고 있다네. 요즘 세상은 솔직함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게 좋다. 진심을 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직장에서 일해본 사람은 압니다. 너무 솔직한 사람이 오히려 위험하다는 것을. 당신이 회의 시간에 상사의 아이디어에 대해 글쎄요, 그건 좀 현실성이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순간 회의실은 조용해집니다. 당신은 진심으로 회사를 위해 한 말입니다. 하지만 상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내 말을 무시하는구나. 다음 프로젝트에서 당신은 자연스럽게 배제됩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용히, 천천히 당신은 소외됩니다. 이것이 말의 무서운 점입니다. 당신이 뱉은 한 문장이 당신의 3년, 5년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역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한때 나는 궁궐에서 왕을 모시던 신하였습니다. 그때 나와 함께 일하던 동료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기양. 나와 함께 개혁을 꿈꾸던 벗이었습니다. 우리는 밤새도록 나라의 미래를 논했습니다.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합니다. 부패한 관리들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생각을 모두 공유했습니다. 나는 그를 믿었고 그 역시 나를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바람이 바뀌었을 때 그는 가장 먼저 나를 배신했습니다. 내가 그에게 했던 모든 말들이 나를 고발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정약용은 위험한 사상을 품고 있습니다. 그는 왕명을 어기려 합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속을 다 보인 사람은 약점도 다 보인 것이라는 사실을요. 직장만이 아닙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말은 상처가 됩니다. 명절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본 형제자매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당신은 동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요즘 좀 쪄 보인다. 운동 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은 걱정하는 마음에서 한 말입니다.
하지만 동생은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배우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형, 언니는 만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다음 명절, 동생은 바쁘다는 핑계로 오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난 그냥 좋은 뜻으로 한 말인데. 하지만 세상은 당신의 좋은 뜻을 봐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의도가 아니라 당신의 말로 당신을 판단합니다. 그날 밤 나는 김성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세상이 자네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있네. 하지만 세상은 자네의 말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네의 흔들림을 보고 있다네. 말이 많은 사람은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말이 적은 사람은 마음이 정돈된 사람입니다. 자네가 진정 자신을 지키고 싶다면 먼저 입을 다물어야 하네. 그 침묵 속에서 자네는 비로소 무엇이 진짜 중요한 말인지 깨닫게 될 것이네. 김성원은 그날 이후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 그는 나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 말이 저를 구한 것이 아니라 제 침묵이 저를 구했습니다. 당신도 기억하십시오. 진심을 함부로 낭비하지 마십시오. 말은 한번 내뱉으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말이 상처가 되어 당신에게 돌아올 때 당신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라고 변명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말을 아끼는 것은 비겁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침묵은 도피가 아닙니다. 침묵은 전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말을 안 하면 소심한 사람 아니야? 의견을 말하지 않으면 무능해 보이지 않을까? 하지만 당신이 정말 강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과연 말이 많았습니까? 진짜 강한 사람은 말을 아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가 가진 무게를, 그리고 침묵이 주는 힘을. 유배지의 첫 겨울이었습니다. 1801년 12월 강진으로 향하던 어느 밤, 눈보라가 몰아치고 바람이 뼈를 애는 듯 했습니다. 나는 허름한 초가집 한 칸에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 하나가 바람에 흔들리고 밖에서는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선생님, 저 김성원입니다.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는 다시 왔습니다. 눈보라를 뚫고 한밤중에 나를 찾아온 것입니다. 나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보았습니다. 일주일간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힘듭니다. 이 억울함을 어떻게 사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를 앉혔습니다. 그리고 차 한 잔을 건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지금 침묵을 견디려 하고 있네. 하지만 침묵은 견디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일세. 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침묵을 배운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자네는 지금 말을 참고 있을 뿐이네. 하지만 진정한 침묵은 참는 것이 아니라 관찰하는 것일세. 그날 밤 나는 김성원에게 침묵의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입을 다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5가지 방법입니다. 첫째, 말하기 전 3초를 기다리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화나게 하는 말을 했을 때 즉시 반응하지 마십시오. 숨을 한번 깊이 들이마시고 3초를 세십시오. 그 3초가 당신을 구합니다. 분노로 내뱉었을 말이
3초 뒤에는 이미 필요 없는 말이 됩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했을 때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라고 즉시 반응하는 대신 3초를 기다리십시오. 그 3초 안에 당신은 생각합니다. 이 말을 했을 때 나에게 돌아올 결과는 무엇인가? 이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 정말 나를 위한 일인가? 둘째, 스스로에게 3가지를 물으십시오. 말하기 전에 자신에게 질문하는 습관을 만드십시오. 이 말이 꼭 필요한가? 이 말이 상황을 개선하는가? 이 말이 나를 지키는가?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아니오라면 그 말은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회의 시간에 동료의 의견에 반대하고 싶을 때 즉시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기 전에 이 3가지를 점검하십시오. 아마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반대 의견이 꼭 필요한 것도 상황을 개선하는 것도 당신을 지키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요. 셋째, 감정 일기를 쓰십시오. 매일 저녁 5분만 투자하십시오. 오늘 하고 싶었지만 참았던 말을 적으십시오. 오늘 팀장이 나를 무시하는 말을 했다. 나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참았다. 그 순간 나는 화가 났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냥 넘어간 게 나았다. 이렇게 적다 보면 당신의 감정은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말로 쏟아내지 않아도 글로 써내려가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충분히 가벼워집니다. 넷째, 하루 1시간 침묵 시간을 가지십시오. 의도적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만드십시오. 스마트폰도 꺼두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출퇴근 시간에 이어폰을 빼고 그냥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밥을 먹으며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 1시간이 당신의 하루를 바꿉니다.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당신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 그 시간 속에서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이게 아니었구나. 다섯째, 관찰자가 되십시오.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고 보는 사람이 되십시오. 회의 시간에 모두가 자기 의견을 말할 때 당신은 조용히 관찰하십시오. 누가 어떤 표정으로 말하는지, 누가 누구의 의견에 동조하는지, 누가 불편한 기색을 보이는지. 이 관찰이 당신에게 정보를 줍니다. 말 많은 사람이 얻지 못하는 정보를. 그리고 정말 중요한 순간이 왔을 때 당신이 한마디를 던지면 그 한마디가 회의 전체를 바꿉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으니까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김성원이 다시 나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초조함은 사라지고 이상한 평온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니 답답하고 미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2달째부터는 달라졌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제가 왜 그렇게 말을 많이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세상을 설득하려 한 것이 아니라 제 불안을 떨쳐내려 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불안한 사람이네. 말이 적은 사람은 확신이 있는 사람이고. 네, 선생님. 이제 저는 말하지 않아도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침묵할수록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그는 말을 잇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말을 줄이니 사람들이 저를 더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엔 제 말을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제 한마디를 귀 기울여 듣습니다.
당신도 이 5가지를 실천해 보십시오. 당장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출근길에 이어폰을 빼고 걸으십시오. 회의 시간에 먼저 말하지 말고 마지막에 정리하십시오. 가족과의 대화에 충고하려는 말을 참고 먼저 들으십시오. SNS에 하루 종일 글을 올리지 말고 하루 한 번만 올리십시오. 처음엔 어색할 것입니다. 내가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닐까? 사람들이 날 무시하는 거 아닐까? 하지만 한 달만 지나면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존중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이 적을수록 당신의 무게는 무거워집니다. 침묵할수록 당신의 말은 가치를 얻습니다. 나는 김성원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묵은 참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일세. 자네는 이제 알게 되었을 것이네.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더 강력한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당신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말을 아끼고 침묵을 연습하고 관찰자가 되십시오.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진짜 당신의 목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신뢰는 투명함에서 나온다. 속을 보여줘야 믿음이 생긴다. 하지만 제 경험은 정반대였습니다. 속을 다 보여준 사람일수록 더 빨리 신뢰를 잃었습니다. 반대로 쉽게 읽히지 않는 사람, 함부로 속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결국 가장 긴 신뢰를 얻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은 제가 유배지에서 만난 3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들은 모두 저의 제자였지만 각자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준혁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28살 총명하고 열정이 넘치는 학자였습니다. 그는 첫 만남부터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권력에 굴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백성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처음엔 그의 열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너무 많이 말했습니다. 자신의 계획을, 자신의 불만을, 자신의 야심을. 그는 누구에게나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관리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준혁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정말 조정을 비판했는가? 이준혁은 당황했습니다. 아니, 저는 그런 적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가 했던 모든 말들이 누군가의 귀에 전해졌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다시 유배를 당했습니다. 더 먼 곳으로, 더 혹독한 땅으로. 떠나기 전날 밤 그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틀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진실을 말하면 벌을 받아야 합니까? 나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자네의 말이 틀렸던 게 아니네. 자네가 틀린 건 그 말을 너무 많은 사람에게 했다는 것일세. 진실이라고 해서 모두에게 말해야 하는 건 아니네. 두 번째는 박민재였습니다. 32, 말이 적고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처음 저를 만났을 때 질문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듣고 조용히 기록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토론할 때 그는 끝까지 말하지 않고 듣기만 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답답할 정도였습니다. 민재야, 자네 생각은 어떤가? 그러면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짧게 한두 문장으로 정리해서 말했습니다. 그 짧은 한 문장이
1시간 동안의 토론을 정리하곤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말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말의 무게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갈등이 생겼습니다. 두 집안이 땅 문제로 다투게 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한쪽 편을 들었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크게 자기 의견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박민재는 어느 쪽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두 집안의 이야기를 각각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한마디 했습니다. 두 집안 모두 옳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싸우는 것보다 땅을 나누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의 한마디가 모든 것을 해결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박민재는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박민재를 찾았습니다. 그는 말이 적었지만 그 말에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침묵을 신뢰했고 그의 한마디를 기다렸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김성원입니다. 그는 처음엔 이준혁과 같았습니다. 말이 많고 억울함을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변했습니다. 침묵을 배우면서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1년 뒤 그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유배에서 풀려나 다시 관직에 복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떠나기 전 그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조정에 돌아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예전처럼 될까 두렵습니다.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이제 다르네. 예전에 자네는 말로 자신을 증명하려 했지만 이제 자네는 침묵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네. 조정에 돌아가거든 먼저 말하지 말게. 관찰하고 듣고 생각하게. 그리고 정말 중요한 순간에만 자네의 목소리를 내게. 그 한마디가 자네의 모든 것을 말해줄 것이네. 3년 뒤 김성원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조정에서 신뢰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제 말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입을 열기를 기다립니다. 예전엔 매일 말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말하지만 모두가 귀 기울입니다. 이 세 사람의 이야기가 말해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순간의 주목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곧 흩어집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가볍게 여깁니다. 위기가 오면 그의 말이 증거가 됩니다. 말이 적은 사람은 처음엔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무게가 생깁니다. 사람들은 그의 침묵을 존중합니다. 그가 입을 열 때 모두가 듣습니다.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회사에서, 가족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당신은 먼저 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마지막에 정리하는 사람입니까? 당신의 말이 끝난 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입니까? 아니면 이미 다음 이야기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유배 10년째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나는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오랜 벗 정학연에게서 온 편지였습니다. 그는 나와 함께 개혁을 꿈꾸던 동지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유배 간 뒤 그는 조정에 남았습니다. 편지를 열었을 때 나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약용이여, 10년 동안 자네에게 편지 한 통 쓰지 못한 나를 용서하게. 조정에 남은 나는 비겁했네. 자네를 변호하지 못했고 자네를 그리워한다 말하지도 못했네.
하지만 자네는 알아야 하네. 자네가 떠난 뒤 조정은 자네를 잊지 못하고 있네. 예전에 자네는 매일 상소를 올리고 매일 개혁을 외쳤지. 그때 사람들은 자네를 시끄럽다 여겼네. 하지만 이제 자네는 침묵하고 있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크게 울리고 있네. 사람들은 이제 묻네. 정약용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볼까? 자네의 침묵이 자네의 말보다 더 강력해졌네. 자네는 조용히 있지만 결코 잊히지 않았네. 그것이 진정한 영향력이 아니겠는가. 언젠가 자네가 돌아올 날을 기다리네. 그때 자네의 한마디가 이 나라를 바꿀 것이라 믿네. 나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신뢰는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뢰는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말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는 사람, 시간이 흘러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세상은 잊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의 침묵을 세상은 기다립니다. 당신도 기억하십시오. 말로 쌓은 신뢰는 말로 무너집니다. 하지만 침묵으로 쌓은 신뢰는 세월이 흘러도 견고합니다. 당신이 침묵할 때 사람들은 당신의 깊이를 상상합니다. 당신이 말을 아낄 때 사람들은 당신의 한마디를 기다립니다. 그것이 신뢰입니다. 그것이 영향력입니다. 고독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침묵이 오면 견딜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유배지에서 배운 것은 정반대였습니다. 고독은 저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다시 세웠습니다. 유배 3년째 되던 해 1803년 겨울이었습니다. 강진의 추위는 뼈를 애는 듯 했습니다. 밤이면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제자들도 심지어 바람 소리조차 멈춘 듯한 고요. 새벽 2시 잠에서 깼습니다. 달빛이 창문 틈으로 들어왔고 바다에서 파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제 마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세상의 소음이 사라지자 비로소 제 안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왜 이곳에 있는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저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읽지 않을 글, 아무도 판단하지 않을 글, 오직 저 자신과의 대화. 하루에 1시간씩 저는 촛불을 켜고 붓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억울함을 썼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글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것이 없었을까? 석 달이 지나자 또 달라졌습니다. 이 유배가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 것인가? 1년이 지나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고독이 내게 준 선물은 무엇인가? 고독은 저를 약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산을 올랐습니다. 정상 근처에 소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 소나무는 홀로 서 있었습니다. 주변에 다른 나무는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온몸으로 바람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소나무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더 단단하게 몸통을 세웠습니다. 봄에는 새싹을 틔웠고 여름에는 푸르게 자랐고 가을에는 씨앗을 떨어뜨렸고 겨울에는 눈을 이겨냈습니다. 그 소나무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고독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키우는 것이라고. 저는 그 소나무 앞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구름이 흘러가고 해가 기울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숨을 쉬고 바람을 느끼고 존재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을까요? 아니면 3시간이었을까요? 시간의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제 안에 고요가 가득 찼습니다. 산에서 내려왔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음이 텅 비었지만 동시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침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때로는 산에 올랐고, 때로는 바닷가에 앉았고, 때로는 그저 방 한켠에 조용히 있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불편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낭비해도 되나?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2달째부터는 달라졌습니다.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혼자 있는 동안 저는 제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 있는 동안 저는 제가 왜 그렇게 많은 말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혼자 있는 동안 저는 제 안의 불안과 두려움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마주하자 그것들은 힘을 잃었습니다. 당신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하루 30분이라도 좋습니다. 스마트폰을 끄고 TV를 끄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에 앉으십시오. 처음엔 불편할 것입니다. 손이 근질근질하고 뭔가 확인하고 싶고 누군가와 연락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견디십시오. 30분을 견디면 무언가가 바뀝니다.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왜 그렇게 바쁘게 살았는지, 내가 왜 그렇게 많은 말을 했는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요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 앞에 서면 당신은 진짜 당신을 봅니다. 유배지에서 저는 매일 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벽의 고요, 한낮의 고요, 밤의 고요. 그 고요 속에서 저는 500권이 넘는 책을 썼습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이 모든 책은 고독이 준 선물이었습니다. 말이 사라진 곳에서 생각이 자랐습니다. 소음이 멈춘 곳에서 지혜가 싹텄습니다. 유배 7년째 되던 해 한 젊은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서울에서 왔다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18년을 이곳에서 어떻게 견디십니까? 저라면 미쳐버렸을 것 같습니다.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고독을 견디는 것이라 생각하는구나. 하지만 나는 고독을 즐기고 있네. 혼자 있을 때 나는 비로소 나 자신과 만나네. 세상이 요구하는 내가 아니라 진짜 내가 원하는 나를 만나네. 자네도 해보게. 하루에 1시간만 혼자 있어보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존재해보게. 처음엔 불편할 것이네. 하지만 그 불편함을 이겨내면 자네는 평생 잊지 못할 평온을 경험하게 될 것이네. 그 젊은이는 고개를 가웃거리며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1년 뒤 그는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 시간이 없으면 제가 무너질 것 같습니다. 당신도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외로움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당신을 자라게 하는 스승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당신은 더 깊어집니다. 침묵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당신의 말은 더 무게를 얻습니다. 고요 속에서 단련된 사람은 세상의 어떤 소음도 흔들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혼자라면 그것을 축복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 주변이 조용하다면 그 조용함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그곳에서 당신은 발견할 것입니다. 당신이 평생 찾던 평화를, 당신이 평생 원하던 자유를, 당신이 평생 그리워하던 당신 자신을. 고요는 선물입니다. 고독은 축복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잘못된 것을 보면 고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제가 배운 것은 이것입니다.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자신을 바꾸어야 합니다. 유배지에서 저는 두 사람을 더 만났습니다. 첫 번째는 최인규였습니다. 42, 억울한 죄로 유배를 온 선비였습니다. 그는 매일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저 관리는 부패했습니다. 저 양반은 백성을 착취합니다. 이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그의 말은 모두 옳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자신이 무너졌습니다. 매일 분노하고 매일 한탄하고 매일 절망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욕을 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불평하고 저녁이 되면 원망했습니다. 그는 세상을 향해 소리쳤지만 세상은 그의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병이 들었습니다. 마음의 병이 몸의 병이 되었습니다. 유배 5년째 그는 침상에 누웠습니다. 의원이 와서 진맥을 했지만 병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몸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운이 다 빠져 있습니다. 저는 그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인규야, 자네는 무엇과 싸우고 있는가?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세상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 불공평한 세상과. 그래서 이겼는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자네가 잃은 것은 무엇인가?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제 건강을, 제 마음을, 제 인생을 잃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한솔이었습니다. 38, 최인규와 같은 시기에 유배를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억울한 일을 겪었고 그도 불공평한 세상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첫날 그는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 자신은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저를 단련하겠습니다. 세상이 저를 버렸다면 저는 저를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 명상을 했습니다. 해가 뜨기 전 바닷가에 앉아 호흡을 고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들숨 4초, 날숨 6초. 단순한 호흡이었지만 그 호흡이 그의 하루를 바꿨습니다. 낮에는 밭을 갈고 나무를 심고 글을 읽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작은 공책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누군가에게 화를 냈는가? 오늘 나는 후회할 말을 했는가? 오늘 나는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가? 처음엔 많은 날에 예라고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니오가 늘어났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최인규는 여전히 분노했고 이한솔은 평온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최인규는 병상에 누웠고 이한솔은 건강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두 사람을 함께 불렀습니다.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유배 생활이 자네들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최인규는 말했습니다. 분노와 병을 주었습니다. 이한솔은 말했습니다. 평화와 지혜를 주었습니다. 같은 상황, 같은 시간, 같은 장소. 하지만 두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최인규는 세상을 바꾸려 했고 이한솔은 자신을 바꾸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최인규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끝까지 분노하며 끝까지 원망하며 이한솔은 유배에서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작은 서당을 열어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유배는 저를 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완성시켰습니다. 이곳에 오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분노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저는 배웠습니다.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내 마음은 내가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요. 당신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회사를 당장 바꿀 수 없고, 가족을 당장 바꿀 수 없고, 친구를 당장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 자신은 바꿀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단련하십시오. 매일 아침 5분만 투자하십시오. 조용히 앉아서 호흡하십시오. 들숨 4초, 날숨 6초. 이것만으로도 당신의 하루는 달라집니다. 출근하기 전 5분. 그 5분이 하루 종일 당신을 지켜줍니다. 매일 저녁 5분만 투자하십시오.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나는 오늘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질문 하나가 당신을 바꿉니다. 매일 이 질문을 던지면 당신은 조금씩 매일 나아집니다. 당신이 화가 날 때 즉시 반응하지 마십시오. 3초를 기다리십시오. 그 3초 동안 이렇게 물으십시오. 이 화를 표현하는 것이 나를 위한 일인가?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오입니다. 당신이 상처받았을 때 즉시 말로 되갚지 마십시오. 침묵하십시오. 침묵이 때로는 가장 강한 반응입니다. 말로 싸우면 둘 다 상처받지만 침묵으로 물러서면 당신만 온전합니다. 당신이 불안할 때 SNS를 열지 마십시오. 혼자 앉아 있으십시오. 불안은 채우려 하면 더 커지지만 마주하면 작아집니다. 저는 이한솔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마음을 단련하는 것은 칼을 가는 것과 같네. 한 번에 되지 않지만 매일 조금씩 갈면 결국 날카로워지네. 당신도 매일 조금씩 가르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오늘 3초 참으십시오. 내일 5초 참으십시오. 모레는 10초를 참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1년 뒤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말이 적어지고 마음이 평온해지고 사람들이 당신을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절제는 냉정함이 아닙니다. 절제는 따뜻함입니다. 말을 아끼는 것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관심입니다. 침묵하는 것은 도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용기입니다. 유배 15년째 되던 해,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15년 전의 저와 지금의 제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15년 전 저는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상소를 올리고 개혁을 외치고 불의와 싸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침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책을 쓰고 제자를 가르치고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어느 쪽이 더 강한 사람일까요? 어느 쪽이 더 세상을 바꾼 사람일까요? 저는 이제 압니다. 진정한 변화는 소리 없이 옵니다. 진정한 힘은 고요 속에 있습니다. 당신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말보다 마음을 먼저 다스리십시오.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당신은 더 조용해지십시오. 사람들이 떠들 때 당신은 듣고 있으십시오. 그렇게 3개월, 6개월, 1년이 지나면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지만 당신이 변했다는 것을, 그리고 당신이 변하자 당신 주변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것이 진정한 변화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마음을 단련하십시오. 그것이 이 시끄러운 세상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1시간 동안 저는 당신에게 제 유배 18년의 지혜를 전했습니다. 말을 아끼는 법, 침묵을 배우는 법, 마음을 다스리는 법,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로 귀결됩니다. 당신 자신을 지키는 법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말이 많습니다. SNS는 여전히 넘쳐납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다릅니다. 당신은 침묵의 힘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 침묵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아침 출근길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이어폰을 빼고 그냥 걸으십시오. 당신 자신의 숨소리를 들으십시오. 오늘부터 말하기 전에 3초를 기다리십시오. 그 3초가 당신을 지킵니다. 그 3초가 당신의 관계를 지킵니다. 그 3초가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오늘부터 감정 일기를 쓰십시오. 하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질문 하나가 당신을 성장시킵니다. 이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당신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1년 뒤 당신은 돌아보며 말할 것입니다. 그때 내가 이 영상을 봤던 게 전환점이었어. 저는 200년 전 유배지에서 이것을 배웠습니다. 고독 속에서, 침묵 속에서, 고요 속에서, 그리고 18년의 유배가 끝나고 서울로 돌아왔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말로 세상을 바꾸려 했습니다. 돌아온 저는 침묵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예전에 저는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돌아온 저는 인정이 필요 없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세상이 시끄러웠습니다. 돌아온 저는 마음이 고요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침묵할 때 세상은 당신의 말을 기다립니다. 당신이 고요할 때 사람들은 당신의 깊이를 존중합니다. 말이 사라진 곳에서 진짜 지혜가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이 소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저 정약용은 이 진리를 200년 전에 배웠습니다. 이제 이 진리를 당신에게 전합니다. 당신의 앞날에 고요한 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당신의 침묵이 시작됩니다.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